살면서 여름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여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게 여름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남편과 헤어진 것도 여름이라는 계절이었어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들이 모두 여름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여름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름을 싫어한다고 날짜를 빨리 감을 수 없고 그렇다고 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혼자 삭히기도 어려워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으니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앞서 밝혔듯이 저는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 버려진 영아 사건이 있던데 그 아이는 죽은 것 같더군요. 그 아이에 비해 그나마 저는 보육원 앞에 버려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버려진 저를 걷어주실 분들이 계셨기에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으니 말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남아있을 때부터 시작된 보육원 생활이기에 부모님에 대한 큰 결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뿌리에 대한 갈망은 본능이잖아요.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남들과 다른 출생을 알게 되면서 사춘기 시절 크게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엇나가지 않으려고 딴에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라는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지 저는 공부머리가 있었고 학교 성적도 꽤 좋았기에 나름 잘한다는 소리도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내 속에서 폭풍우가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얌전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그런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저만의 전략이었어요. 공부머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혼자서 전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었어요.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갑내기 남자였죠. 그 친구도 나름 공부를 잘했고 특히 제가 약한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자신 있는 과목을 가르쳐줬죠. 이번에 수학시험 어렵던데 잘 쳤냐? 괜찮게 친 것 같아. 너는? 너 알려준다고 내 공부 못했어. 네가 책임져라. 뭐야, 네가 못 친 걸로 내가 책임져? 저희 둘은 티격태격 하면서도 꽤나 가까운 사이였고 알게 모르게 저는 그 사람에게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라 학교도 같이 다녔고 시간이 맞으면 등하원도 같이 했거든요. 평범한 학교 친구들 사이에 끼이지 못하고 혼자 겉돌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죠. 정신적 지주, 저에게 그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는 왜 입양 안 됐어? 어? 눈치 없이 할 말 다 하는 친구 하나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왜 다 클 동안 입양 안 가고 보육원에서 자라냐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들 그게 궁금했던지 저에게로 시선이 몰렸고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같은 반이 되고 학년이 다가는 동안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없어도 고아라고 괴롭히는 친구도 없었는데 저를 배려해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궁금하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물어보는 아이들. 그게 저와 그 친구들의 차이였죠. 눈치 보지 않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당당한 모습. 그런 것들이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고 냄새나는 화장실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보육원으로 들어갔기에 원에서도 저를 입양 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항상 입양 대상자 후보에 제 이름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입양이 잘 되지 않았죠. 입양 절차를 밟다가도 중간에 취소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원에서 저와 그 사람의 나이가 가장 많았고 그런 동질감 때문에라도 저희는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원을 퇴소하고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 입장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저희는 사회로 던져졌어요.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떠올라요.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지냈던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살 것도 막막했지만 이별하는 순간이 더 힘들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 밥 잘 챙겨 먹고 네 몸은 네가 소중히 다뤄야 한다. 알았지? 네, 선생님.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그동안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또 고생했다. 수연아, 앞으로도 여기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알았지? 오랜 기간 함께 보고 지낸 원장 선생님과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같이 한방에서 지냈던 동생들도 눈물 콧물 범벅인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곳을 그렇게 등 돌려 떠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친부모, 친동생과 매한가지인 그들과 가슴 아픈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혼자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또 얼마나 무섭던죠. 그렇게 눈물에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했기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얻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 당장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가 일을 달라고 했죠. 그나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초보인 저를 써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을 도와 잡일을 많이 해봤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빨리빨리 하라는 주인의 등살에 무거운 그릇들을 옮기며 대이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며 힘들게 일을 했죠. 돈을 번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컸다는 것도 다 알게 된 주인들은 저를 참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크면서 수차례 느꼈던 그 눈빛을 주인들에게서 똑같이 받게 되었지만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 멸시나 무시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이었으니까요. 힘들게만 했던 일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적응이 되니 할만해졌습니다. 그쯤 보육원을 퇴소할 때 같이 나왔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죠. 잘 지내고 있냐?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지나가다가 너 보이더라고. 보육원 동네랑 가까워서 멀리 못 갔구나 싶더라. 그랬구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야, 너 왜 울어? 안 울어. 한때 한솥밥 먹었던 처지라서 그런지 그 사람과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 나누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고 싶었던 건지 그 사람을 보자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요. 그때는 하늘 아래 정부 칠 곳이 없으니 작은 옹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속사정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지 그 이후 그 사람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고 종종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홀로서기에 적응을 해나갔어요. 서럽고 서글픈 생각이 들리고 할 때마다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 수다도 떨고 밥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 이번에 회사 옮겨. 정말? 그럼 월급 더 받는 거야? 경력 쳐서 더 받기로 했어. 독립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을 옮겼습니다. 일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용접하는 걸 배웠는데 그 기술을 경력 삼아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식당을 그만두고 작은 포장 공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가 있는 회사라서 나름 안정적으로 지낼 때였죠. 나 회사 옮기면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왜? 나랑 결혼할 생각 안 했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동안 그와 저는 서로 연인이 되어서 사귄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당장은 돈 모아서 전셋집 하나 구하는 게 목표였던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런 얘기에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론 결혼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에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살아온 내 인생 때문인지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책임지며 키우는 것들이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 얘기에 머뭇거리는 제 손을 잡으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자신 있어. 너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겠냐? 너도 나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책임질게. 결혼하자.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결국 저는 넘어갔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말이 결혼식이지 남들처럼 호화롭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처 교회를 찾아서 저희끼리 예복을 차려입고 겨우 실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평생을 외로움에 허덕였던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에게도 남다른 감정이었고요. 저희는 바퀴벌레처럼 서로를 챙겼고 서로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며 그와 제가 각자 모으던 돈을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을 옮기고 비싼 가구는 아니지만 살림살이들도 사서 넣으며 가정집처럼 꾸몄습니다. 어릴 적에도 하지 않았던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마냥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지났을 때 저에게 귀하고 귀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임신이라 얼마나 놀랐던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지만 누구도 그런 얘기를 곁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룬 것만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거기다 소중한 아이까지. 그동안 저에게 오지 않았던 행복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았어요.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행복한 마음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찾아와 제가 오히려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납작한데 이 안에 아기가 있대. 믿겨? 너무 신기해. 의사 선생님이 자리 잘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 우리 아기 너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당신 닮은 아들. 그 사람은 저 닮은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다 아들 노래를 부를 때였는데도 그 사람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저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사랑스러울 거라면서요. 그때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태교와 내조에 집중했죠. 둘이 같이 벌다가 혼자 벌게 되니 당장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주는 내 남편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아꼈으면 충분히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잠적한 거죠.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돈을 빌려줘. 대체 얼마나? 나도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 진짜 이 자식 어디서 찾지? 전세로 옮겨가려고 계속 모으던 돈이 있었어요. 당연히 제 퇴직금도 거기에 넣어놨고요. 통장은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은행에 돈이 잘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오부 이자준대.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빌려준 거야. 매달 그거라도 받으면 아기 기저귀 값으로 하려고.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남편 말에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서 만든 목돈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조차 고스란히 들어있는 돈을 이자에 욕심이나 빌려줬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본인이 더 속상해하며 하루하루 술로 버티는 사람에게 계속 닥달할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이 질 나쁜 형님이라는 작자가 잠적을 했으니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더군요. 그 일이 터졌을 때도 오늘처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막다리 가꿔 몸은 무겁고 집안에 고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버티는데 정신적인 충격까지 더해져 정말 못 견디겠더군요. 무엇보다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슨 수를 쓰든 그 돈 다시 찾아올게. 다니는 공장에 일이 많아서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 작자를 찾아오겠어요. 저도 배가 불러 어디 다니기 힘들고 믿을 건 경찰밖에 없었고 얼른 이 일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 전화도 하고 형사를 찾아가 봤지만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제 돈을 찾아주는 일 말고도 더 급한 일들이 많다면서요. 우리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이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들이 어찌나 미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나쁜 놈이 잡혔다는 소식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소식을 기다리며 한두 달이 금세 흘렀고 돈을 찾지 못한 상태로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을 땐 남들 다 아는 출산 그냥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라도 있었다면 혹은 시어머님이라도 있었다면 낯선 경험에 대해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생으로 출산을 하게 됐으니 놀랄 수밖에요. 장장 30시간을 진통하고 아이를 드디어 낳았어요. 아이는 알고 있던 대로 딸이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가진 아주 예쁜 아이였습니다. 낳을 때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작은 핏덩이를 보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눈에도 저와 같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요. 저희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요즘은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 같은 곳에서 몸조리도 하고 그러던데 당시 저에게는 몸조리를 할 그런 게 없었어요. 조리원 같은 것도 없었고 아이를 대신 봐줄 어른도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곧장 와서부터 육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밤잠은 포기해야 했고 기저귀 빨래며 이불 빨래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그나마 한겨울이 아닌 게 다행이었죠.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제 출생이 특이해서인지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예쁜 내 아기, 금이야 오기야, 울음이 터질러 치면 그 울음을 멈추게 하겠다고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신경 쓸 곳이 있으니 잃어버린 돈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좋더군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으니 생활은 가능했기에 그나마 마음이 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온통 신경을 쓸 동안 남편인 그 사람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얼른 돈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에선 깜깜무소식이었고 들리는 말에는 그 작자가 여러 세계 돈을 등쳐먹고 해외로 밀항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거든요. 정황상 돈을 못 찾을 확률이 더 높았어요. 나 오늘부터 퇴근 후에도 일할 거야. 뭐? 지금 하는 일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무슨 일을 또 한다는 거야? 경찰 놈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 진아도 태어났는데 빨리 전셋집으로 옮겨야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할 수는 없잖아. 밤에 일 좀 더 하면 돼. 마음고생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남편을 보며 저는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더라고요. 매달 받아오는 월급이 있으니 그걸로 아껴서 생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속이 뒤틀렸는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밤에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하는 술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는 형님이 하는 가게였고 허드렛 일을 해주기로 했다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오면 밤 1시가 다 되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몇 달을 하는 사이 살이 쏙 다 빠져서 몰골이 형편 없어졌죠. 너무 애쓰지 마. 이러다가 당신 쓰러져. 애 안 쓰면 그러면 하늘에서 뭐 돈가방이라도 떨어진대? 너나 나나 의지할 데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운 빠지는 소리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여보. 몸이 힘들고 정신력이 떨어지니 남편도 예민해졌겠죠. 2가지 일을 하면서 체력이 바닥난 남편은 아이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고 해 뜨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을 했죠. 아이가 뒤집고 기고 서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점점 저희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제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며 겨우 웃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부부지만 남처럼 살던 어느 날 남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몸에서 향수 냄새도 나고요. 맨날 피곤해 쩔어 지내던 사람인데 생기가 도는 모습에 의아했죠. 당신 요즘도 그 형님 가게에서 일해? 그럼 거기서 하지. 그래?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봄이라서 나도 분위기 한번 바꿔보는 거지. 우리 진우 한번 안아보자. 우르르 까꿍.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육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이도 안아주고 예뻐해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용돈도 척척 주며 필요한 거 사라고 하더군요. 웬 돈이야? 얼마 전에 생활비 받았는데? 이걸로 당신 옷이나 좀 사 입어. 집에만 있다고 해도 옷이 그게 뭐냐? 이거 얼마 전에 산 건데. 그런 거 말고 예쁜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사 입어. 웬일로 제 옷차림을 지적하며 옷을 사라는 남편이었어요. 어디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지 후하게 인심 쓰는 모습이 수상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수상한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술에 만취한 모습이 잦았고 못 보던 옷가지나 시계, 지갑들이 생겨났습니다.
백화점 명품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죠. 점점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불안하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어봐도 답이 없이 그냥 알아서 한다는 소리가 다였고 몰래 미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이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꼬박꼬박 줬기 때문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만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날벼락 같은 말을 던졌거든요. 이혼하자. 처음에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이나 눈만 꿈뻑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쓰더니 다시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귀머거리야? 이혼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나 여자 생겼다. 돈 많은 여자야. 나더러 결혼하잔다. 그런 공장 같은 거 때려치우고 평생 그 여자랑 놀러나 다니면서 살게 해준대. 진아 아빠. 나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너랑 진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이라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한테 이혼을 얘기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면 진아랑 어떡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울며 매달리는 저를 물리치고는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 울음소리에 곁에 아이도 울음이 터져 같이 우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군요. 이대로 가게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안고 맨발로 쫓아나가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팔을 거세게 뿌리치더군요. 곧이어 저는 바닥으로 밀쳐져 땅을 굴렀고 행여 아이가 다칠까 두 팔로 꼭 안는 바람에 얼굴부터 떨어져 온통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돌에 긁혔는지 피가 흘렀지만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만 볼 뿐 가던 길을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꽉 막힌 무언가 때문에 숨도 편하게 못 쉬고요.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한낮이었고 남편은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없었어요. 아무도 저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밤에 일을 하러 간 곳은 아는 형님 가게가 아니라 야간 업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돈 많은 여자들 접대하면서 돈을 벌었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놀고 즐기며 새로운 맛을 봤겠죠. 저와 아이가 있는 집은 구질구질한 곳이 될 정도로 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러니 처자식을 버리고 간 거겠죠. 남편이 떠나버리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았다,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온통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는 아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겨우 이웃집에 사는 언니 도움으로 아이 먹을 것을 챙겨 먹일 정도였으니 혼이 나간 상태였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이웃집 언니가 준 빵으로 아이 저녁을 해결하고 기력 없이 누워있는데 움직일 리 없는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만 봤어요. 아래 위 맞춤 양복을 입었는지 아주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남편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잠시 인상을 쓰더니 곧이어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와서는 제 손을 잡더군요. 조용히 끝내자. 도장 찍으려고 왔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고. 그러면서 서류에 제 지장을 찍고는
두툼한 봉투를 하나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고 봉투는 현금이 들어있더군요.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거였죠. 한때는 한 입을 덮고 자던 사이 자기 핏줄의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에게 정말 너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이 치가 떨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속에 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한참 뒤 정신이 들고 모두 다 정리하자 마음먹었어요. 한 번 버림받아봤는데 두 번이 대수냐 하며 저 자신을 다독였죠. 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살던 집은 정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인간과 같이 살았던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이와 둘이 지낼 작은 방을 하나 얻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인간이 주고 간 얼마의 돈이 있었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 형편까지 봐주며 일을 시키겠어요. 딸린 아이를 보며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그나마 사정사정해서 겨우 구한 곳은 막창 손질을 하는 곳이었죠. 막창구이 가게에 막창을 납품하는 곳이었는데 손질을 맡아서 하는 곳이었죠. 돼지 내장이 곳곳에 있고 냄새도 역한 곳 구석에 아이를 두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놀잇감도 없는 그 구석에 앉아 지 애미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는 잔뜩 쌓인 내장들을 손질한다고 여념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저 자신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해 울음을 삼키며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불행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날이었어요. 결국 저는 몇 달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거리를 찾아도 얼마 못 가 잘리기 일쑤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방 안에 애를 가둬놓고 나갈 수는 없어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침내 저는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가방 하나만 챙긴 채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고 이제는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못난 결심을 하고 말았죠. 이제 태어나 세상을 자기의 지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 혼자 세상에 남겨둘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그 고통을 아이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세상을 떠야겠다고 생각했죠. 물살이 센 강에 도착해 멍하게 흐르는 물을 쳐다봤습니다. 시커먼 물속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것도 자꾸만 바라보고 있으니 공포가 차츰 사라지더군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옷을 꽉 잡고 있었고 그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가로 발길을 옮겼죠. 엄마 저기. 얌전히 저를 따라오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어딘가를 손짓으로 가리키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옮겼고 눈에 들어온 장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위에 입고 있는 옷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사람이었고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다쳤는지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았어요. 코끝에 손가락을 대보니 희미하게 바람이 느껴졌고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죽으려고 그 강을 찾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당장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 사람은 다행히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죽음 끝에서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저의 두 번째 인연이 된 사람입니다. 그날 저희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은 어느 조직의 두목이었고 세력 다툼으로 패싸움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우연히 저희가 발견을 해서 목숨을 구한 거였죠. 상처가 심각해 치료를 하는 동안 한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호자를 해줬죠. 죽으려고 그 강을 찾은 거였지만 막상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니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되었죠. 저는 그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살펴줬고 그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수연 씨 아니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저도 용재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저도 딸아이 키우면서 다시 살아보려고요. 고마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감사 인사로 저와 아이가 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줬어요. 너무 과하다고 거절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많다며 별거 아니니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몇 번을 거절해도 받으라고 하니 별 수 없이 그 아파트에서 아이와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이 생겨버렸어요. 아이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에 신이 났고 저도 편한 아파트 생활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는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군요. 그거 외에도 그 사람은 저희 모녀 주변을 맴돌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줬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에겐 아빠가 되어주기로 하고 계절별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미리 구해주고는 했죠. 그런 그가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내 부모에게도 받지 못했던 관심을 생판 남에게 넘칠 정도로 받고 있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생일에 함께 저녁을 먹고 아파트 근처에서 다 같이 산책을 잠시 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앞서 뛰어가는 아이를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 소연 씨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소연 씨는 그런 마음 없다는 것을요. 내 마음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두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저라서 그 마음이 금세 식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고 말투는 진솔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나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또 나중에 버림받을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한번 버림받아 상처 입은 가슴은 절대로 두 번째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저는 그의 고백을 들은 뒤로 그와 거리를 뒀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면 제가 자리를 피하고 함께 뭘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도 제가 왜 그러는지 눈치를 챘는지 그 이상 다가오지 않았고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드디어 20살이 되어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났죠. 공부도 꽤 잘해서 머리도 명석해 유명한 대학으로 진학도 했고요. 물론 그 모든 뒷바라지에 그 사람이 지원이 있었고 여전히 그는 저희 모녀를 돌봐줬습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자랑스럽게 자랄 아이를 10수년 전 그 강물에 함께 들어갔다면 얼마나 원통했을까 싶어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죠. 해맑게 웃는 아이를 저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용재씨 덕분에
저희 모녀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엄마. 나 졸업해서 너무 좋은데 왜 울고 그래. 울지 마요. 그래, 안 울게. 우리 앞으로도 웃으면서 그렇게 살자, 응? 꿈만 같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넘치는 관심과 보살핌을 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하늘이 도운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어요. 울고 웃었던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저와 그 사람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아직도 저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여전히 그 사람은 혼자 지냈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곁에 여자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지 그 사람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만난 지 15년 만에 드디어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편담신 저만 바라봐주는 그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는 사람도 생겼죠. 그 작고 여리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결혼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지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마치 꿈같이 여겨질 정도로 다 지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저와 결혼하면서 몸담고 있던 조직을 떠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딸아이는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익히 사람 됨됨이를 봐왔던지라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사돈이 될 집안 어른들도 모두 점잖은 분들이라 저희 딸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고 사이 될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그만큼 딸아이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팔자가 워낙 사나워 전 남편에게 버림도 받았지만 우리 딸만은 나 닮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혹시 김수현 씨 전화 맞습니까? 네, 제가 김수현인데 당신 누구야?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소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진정시키며 전화를 끊고는 바로 수신 차단을 했죠. 제발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랬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상대가 제 번호를 알고 있으니 수신 차단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하루에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용건을 물었습니다. 무슨 냠치로 나를 찾아? 이제 와서 왜? 이제야는 차네. 지나 잘 컸던데 아주 참한 아가씨가 됐더라고. 그 인간의 입에서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눈이 돌 것 같았어요. 감히 내 딸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 따위는 무서워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겁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와 기어이 저와 대면을 하더군요. 10수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거짓골을 해서는 몸에서 악취도 장난 아니게 풍겼습니다. 여전하구나. 모렴치한 인간.
눈에서 도끼 좀 빼. 오랜만에 만난 지아비한테 그게 무슨 경박한 행동이야? 지아비? 드디어 돌았구나. 네가 이혼서류에 내 지장 찍어갔잖아. 나한테 했던 짓 다 까먹었니? 사람도 아닌 인간이랑 오래 말 섞고 싶지 않았어요. 외출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인간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건을 물었죠. 분명히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행색을 보아하니 예상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돈 좀 줘. 나 돈 필요해. 뭐? 돈? 몹쓸 인간이네 진짜.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나에게 뭘 하든 저는 절대로 줄 생각이 없었고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그제야 발을 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소리를 꽥 질러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없더군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닌데 조용히 있으니 더 불안하기만 했죠. 그때 돈을 줬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머리를 저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 인간 이야기를 숨겼기에 혼자 끙끙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처럼 조용히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딸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예쁘던지 딸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 불안도 걱정도 다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딸의 결혼식만 잘 끝난다면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조롱하듯 그 인간이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에 입장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주석에 당당히 앉는 거였죠. 그 인간이 자리에 앉는 순간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혼주석 근처에 있던 하객들과 사돈댁 사람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당황한 저는 그 인간에게 어서 가라고 소곤거렸어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가 지나친 아빠인데 그럼 여기가 당연히 내 자리지.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꿈쩍도 않고 앉아있었고 실랑이를 하는 사이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드디어 남편과 딸이 나란히 버진로드에 섰고 곧이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맞춰 둘은 환하게 웃으며 입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행진을 하면서 혼주석을 쳐다봤고 저와 그 인간을 차례대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어딘가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덩치 좋은 남자 몇이 나타나선 그 인간을 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소음 한 번 나지 않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놀란 저는 우선 진정하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살폈습니다. 놀랐지만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이후로는
다른 돌발 상황 없이 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패백도 끝이 나고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이를 배웅까지 하며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한복을 벗으며 그저 편하게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뗐죠. 아까 놀랐죠? 여보, 당신이 놀랐지?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지나 친부예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과하는 저를 남편은 가만히 쳐다보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딘가로 저를 데리고 이동했죠. 어딜 가느냐고 물어봤지만 가보면 안다는 말로 압축하며 어디 낯선 건물로 차를 몰았습니다. 무서웠지만 곁에 남편이 있으니 그를 믿어보기로 하고 조용히 따랐죠. 건물은 큰 창고 같은 곳이었고 비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몇이 있더군요. 그 중앙에 전 남편이 밧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이미 맞았는지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놀란 남편에게 묻는데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 인간이 갑자기 저를 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희 앞에 안 나타날 테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재차 물었고 남편은 천천히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집에 저 자식이 왔었지? 나 다 알고 있었어. 실은 진아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저 자식 찾아봤거든. 그런데 당신 버리고 돈 많은 여자한테 가놓고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더라고. 이후 도박과 술에 빠져서 지금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수연아. 나 후회 많이 했어. 그런데 너희 앞에 나타날 염치가 없어서 지난날 전부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나 좀 풀어줘. 다시는 너희 앞에 안 나타날게. 나 죽어, 수연아. 건장한 남자 여럿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잡아놨는지 무서워서 벌벌 기고 있더군요. 급기야 울면서 바지에 소변까지 싸는 걸 보며 차마 그 꼴을 보고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몇 번이나 구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소변 때문에 축축히 젖은 바지 차림으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당한 건 이미 잊은 건지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진아가 노숙자 도시락 봉사를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아. 다행히 친부라는 거 모르는 것 같고. 아이는 모른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인연이 영영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정말 혼쭐이 났는지 아니면 어디서 객사라도 한 건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후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딸은 각자의 가정을 일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금의 남편 덕분에 사람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고요. 정말 다시 없을 그런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잊고 싶지만 지난 상처들은 없어지지 않고 오늘처럼 끈질기게 머릿속에 떠올라요.